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장 투자를 여는 프리마켓온 손석우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뉴욕 증시, 뚜렷한 시장 재료는 부재한 가운데 새해를 앞두고 포지션 정리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올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만큼 성탄절 연휴를 마친 이후에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어떤 매수보다는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한산한 가운데서도 내년 시장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이슈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인수합병에 나섰다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엔비디아가 인텔의 지분을 공식적으로 보유하게 됐다는 소식도 눈길을 끕니다. 자, 내년을 준비하면서 시장 탐색, 또 새해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도록 하시죠. 프리마켓온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과 종목들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가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우리 장은 공식 폐장을 했고 이제 미장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좀 한산합니다. 떨어진 조정을 받긴 하는데 뭐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났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뭔가 내년을 준비하면서 힘을 비축하는 시기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산타랠리 하니까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것만 좀 생각을 하셨던 분들에게 간밤에 미국의 3대 지수의 조정이 조금은 속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방향성이 바뀌는 조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저는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연말에는 수익을 좀 확정짓고자 하는 물량들이 대거 또 출회가 될 수 있을 법한 그러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약조정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다는 것에 저는 크게 의미부여를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방향성은 바뀌지 않았고요. 주도 역시 반도체와 AI임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 있었던 12월 달임을 감안을 해보면 간밤에 어떻게 보면 이 3대 지수의 흐름에 크게 뭔가 이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흐름 그대로 저는 2025년 마무리도 잘 될 가능성이 높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산타랠리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산타가 왔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산타랠리가 와서 지수가 좋다는데 왜 내 계좌는 여전히 이대로일까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지금 산타가 선물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 그 선택된 섹터에 저는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선택된 섹터는 결국 기술주 중심의 흐름이 아니었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산타랠리 하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연휴를 전후 그리고 연말 연초까지 흐름을 이제 산타랠리의 기대감이 반영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 우리가 그냥 붙인 거고 증시는 연속선상으로 계속해서 흘러가잖아요. 네네. 크게 보면 아까 방향성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다라고 본부장님께서 의견을 주셨어요. 김지훈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네. 일단 계속 말씀드리는 주가 이익 추정치가 뭐 여전히 소폭 조정은 있을 수 있는 큰 틀에서 보면 꺾이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뭐 마이크론 실장이 한 번 더 증명했고 이제 1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또 이제 4분기 실적이 이제 1월 말 정도에 나올 텐데 그때 한 번 더 오히려 충격이 있을 수도 있고 한 번 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실적의 증가폭은 소폭 뭐 한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늘어나거나 오히려 역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성장률 자체는 계속 지속된다는 게 핵심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엔비디아를 필두로 빅테크가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여전히 이익의 절대 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밸류에이션 부담을 안고 있지만 밸류에이션 부담만큼 실적의 성장세가 같이 따라 올라오는 점도 여전히 긍정되다. 다만 이제 나머지 유통이라든지 산업재라든지 물론 산업재도 AI 인프라 관련된 산업은 굉장히 큰 폭으로 매출과 이익의 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무 이제 미국 주식도 AI에 포커스가 돼 있지만 AI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게 뭐 안정적으로 삼각형 편대가 되면 좋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하나가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쪽과 피지컬 AI가 필두로 하는 어떤 이제 소프트웨어 단 그리고 또 이제 금융주 이게 또 안전한 이익의 어떤 삼각형의 밑받침이 돼준다면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근데 지금 보니까 많이 제일 높게 본 데가 S&P 기준으로 한 8,100선이더라고요. 네. 그럼 8,100선 자체도 지금의 주가로 보면 업사이드가 그렇게 엄청 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너무 비관적인 거에 매몰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계속해서 시장을 끌어왔던 건 뭐 빅테크를 비롯한 기술주들인 거는 부인할 수가 없죠. 근데 요즘에 기술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크게 이슈가 막 도드라지게 나타나서 막 주가를 끌어간다거나 혹은 뭐 어떤 악재를 만나가지고 막 되게 막 뒤에 밀린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밋밋하거든요. 언제쯤 기술주의 반등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지금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시대라서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시총이 아직은 작아서 그런가. 작아서 그렇죠. 네, 마이크론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는데 네. 우리는 이제 사실 메모리 업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총 1, 2위니까 그 두 개가 움직이면 막 지수 전체가 막 들썩하잖아요. 네. 근데 마이크론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야기할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똑같이 대형주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우, 천차만별이죠. 미국 내에서 이들의 네.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보면 대형주와 소형주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바라보고 계신 분들은 단연 산타 제대로 왔는데 내 계좌에 지금 봄이 제대로 왔는데 라고 느끼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답보 상태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엔비디아가 부진할 때 또 상대적으로 힘이 강했었던 애플도 요새는 제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빅테크 기업들 중에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서로 간에 약간의 경쟁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빠지는 풍선 효과들이 워낙 크게 좀 나타났었던 12월 달이다 보니 좀 뜨뜻미지근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느껴지시겠지만 앞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1월 10일 그러니까 4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의 이제 어닝 예측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이제 큰 틀에서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높은 수익률, 높은 매출을 요구를 하는 게 참 무리일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저는 1월 CES 그 다음 기점으로 실적을 기반해서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내보일 수 있는 기업들이 선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하죠. 그러네요. 다음 주에는 CES가 있고요. CES가 끝나면 바로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어닝 시즌 이야기함과 동시에 또 JP모건 컨퍼런스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1월이다 보니까 1월은 어찌되었든 확률적으로 굉장히 강했던 과거의 이제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더 수익을 좀 즐기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기술주들을 보실 땐 지금 이쪽이 좋다 그래서 우르르 저쪽이 좋다 그래서 우르르 가시기보다는 포트폴리오의 비중 조절을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CES가 있었군요. 네.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미래를 내다보는 방향성, 비전, 네네. 과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눈에 볼 수 있고 뭐 엔비디아도 여기에 참가를 해서 아마 젠슨 황이 피지컬 AI에 대한 비전 이런 네네. 것들을 밝힐 예정이죠. 뭔가 그럼 다시 기술주 투자자들이 좀 가슴을 뜨겁게 설레게 할 만한 이슈들이 이제 커밍순이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아마 2026 CES는 아마 로봇 박람회가 될 정도로 피지컬 AI 관련된 다양한 뭐 당연히 이제 그 엔비디아의 3월 달에 GTC 개발자 컨퍼런스도 있지만 1월 달에 아마 그게 기술주를 촉발하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거 이제 휴머노이드 현대차만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리고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리고 다양한 로봇 피규어 AI부터 해가지고 엔트로피 그리고 다양한 이제 최근에 또 여러 가지 그 피지컬 AI를 더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인수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조그만 스타트업인데 이 LMN 거대 언어 모델을 훨씬 더 이제 실증 테스트베드로 이용하기 위한 더 확장성을 가지고 계속 활발하게 M&A 인수합병이 일어나는 걸 봤을 때 2026 CES가 또 한 번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 같고 3월 달에 또 엔비디아 이제 GTC 개발자 컨퍼런스 역시도 그 연속성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최근에 좀 주춤한 이유는 대거 좀 여전히 저가에 매수했던 부분에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상당 부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퀀텀 점프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수급의 순환매가 나오는 상황도 나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기술주의 반등을 꾀할 수 있는 다양한 모멘텀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번엔 좀 다소 좀 당황스러운 소식을 하나 짚어볼까요? 이게 꼭지가 어디냐? 요즘에 얘기를 하면 늘 꼽히는 게 금, 은, 구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소위 말해서 광물이 정말로 대세 중에 대세가 됐는데 네. 갑작스럽습니다. 금과 은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그냥 조정받는 게 아니라 뭐 이게 뭔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 급락을 했어요. 일단 왜 그런 거죠? 이걸 좀 짚어보죠. 일단 표면적으로는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죠. CME 거래소에서 오늘 기준으로, 그러니까 29일 기준으로 네. 금, 은, 뭐 구리 할 것 없이 CME에서 거래되는 다수의 상품의 증거금을 25%로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금이요? 네. 그러니까 선물 거래 같은 거 하려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증거금률이 기존에 15에서 16%대였다면 여기서 이제 23에서 25%로 올린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증거금. 네.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아, 증거금을 채우고 더 가져갈 거냐? 증거금 채우기에는 연말이고 나도 이제 좀 보수적으로 일정 부분은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해서 이제 급격하게 차익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더해서 금과 은 그리고 팔라디움 포함해서 원자재 ETF들이 굉장히 많이 숫자들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갑작스럽게 이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은 강하게 흘러내리는 모습들이 이제 간밤에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투기적인 매수세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은이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제 구리가 올라가는 것의 그런 기반 자체는 AI와 데이터 산업, 즉 산업에 많이 쓰이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가격의 조정을 또 이용하실 분들은 저는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밤 하루 동안의 움직임에 크게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금과 은을 똑같이 바라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어떤 기준일 수는 있겠지만 금과 은이 비슷해 보이지만 같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금은 현물로 안전자산의 투자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사실 주변에 은을 현물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특히나 금 시장과 은 시장의 시가총액 규모를 비교를 해보면 10분의 1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은이 금보다 10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호가가 많이 비어 있다 보니까 그 가격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더 크게 또 올라가거나 아니면 또 반대로 더 크게 떨어질 때 더 내려가거나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날 수는 있어서 변동성적인 측면에서는 안전자산인 금과 은을 같이 보기보다는 투기적인 상품으로 은을 조금 더 바라보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저는 그중에서 구리 가격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거든요.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구리는 공급단도 문제가 있고 수요단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 그런 점에서 비추어 봤을 때는 금도 좋고 은도 좋지만 그중에서 가장 더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많아 보이는 것은 구리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일시적인 충격일 수 있다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분석을 해 주셨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프트뱅크가 또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 전문사 디지털 브릿지를 40억 달러 인수하기로 했다.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단 소프트뱅크가 움직인 것도 움직인 건데 뭘 샀냐라고 봤더니 데이터 센터 투자 전문사를 샀어요. 네네. 요게 배경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네. 일단 소프트뱅크가 공격적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 곳이라는 건 우리가 네네. 알고 있는 거고 네. 가장 핫하다는 데이터 센터 투자 전문사를 인수한다. 이게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풀밸류 체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앞단에 있는 전력 단계가 필요하니까 그런 걸로 보이고요. 이미 AI 관련된 앞단이 아니라 가장 최전방에 있는 것들은 이미 소프트뱅크가 챗 GPT에 거의 올인 몰빵하다시피 지금 그거에 챗 GPT를 추가적으로 더 지분 투자를 하기 위한 돈도 지금 아직 조금 더 그러니까
뭐 암이라든지 다양한 그것들을 팔고 있죠. 엔비디아를 팔고 있고 그걸로도 지금 부족해가지고 좀 한 40억 달러인가요? 지금 약간 더 추가적으로 매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밸류 체인을 다 가져가기 위해서 아마 디지털 인프라 글로벌 자산운용사 디지털 브릿지를 4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AI를 지탱하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전력 인프라, 엣지 인프라 이거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내가 모든 가장 앞단에 2차 전지를 치면 리튬부터 완전히 완성품까지 전기차까지 총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컨셉으로 보이고요. 디지털 브릿지 자체가 데이터 센터, 셀타워, 광섬유 네트워크, 엣지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전반을 다 투자하고 운영하는 대체 투자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앞단에 이 인프라, AI 인프라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AI 인프라를 총괄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인공지능 손정희 회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AI 초지능 세대에 가려면 가장 필수 단계가 역시나 더 많은 연산 능력, 연결성, 전력을 어떻게 확장 가능하게 인프라로 연결 지을 거냐. 그래서 인프라를 굉장히 강조했고요.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역시나 밝혔습니다. 그리고 AI 학습, 배포, 운영 앞으로 훨씬 더 강화될 피지컬 AI의 기반인 물리적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전략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브릿지는 아마 소프트뱅크의 글로벌 인프라 네트워크와 소프트뱅크의 자본력을 기반으로 AI 데이터 센터와 연결 인프라 확장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게 됐다. 그래서 역시나 이번 인수가 말해주는 게 AI 산업의 약간의 무게 중심이 앞단의 그 언어 모델 그놈의 LMN 경쟁에서 이제는 플랫폼, AI 인프라 경쟁으로 옮겨지는 어떤 상징적인 사례가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투자 전문사를 인수한 거니까. 맞습니다. 네. 소프트뱅크가 이제 직접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투자 전문사를 활용해서 시장의 자금을 끌어모으고 그 전문사가 이제 대체 투자 전문 네네네. 기관이니까 투자를 한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금산분리가 아니라 금산결합인 셈이네요. 그쵸.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디지털 브릿지의 역할에 상당히 주목이 된다. 이 부분도 관심이 가고 이 디지털 브릿지를 통해서 어떤 판도 변화를 일으킬까 여기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가보죠. 인텔이 엔비디아의 50억 달러 규모의 보통주 매각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엔비디아가 인텔의 지분을 이제 보유하게 된 겁니다. 네. 미국 행정부가 밀어주는 인텔의 지분을 엔비디아가 보유했다. 뭔가 그림이 그려지는데 네.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유쾌한 그림은 아니지만 뭐 어쨌든 끼리끼리 논다고 팔은 안으로 굽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인텔 CEO가 트럼프 행정부를 직접 찾아가서 만난 이후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었고 여기에 이제 방점을 이제 찍어주는 이제 마침표가 우리가 이제 오늘 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계획이 없었던 일정이 아니라 계속 이제 예정되어 있었던 이제 지분 확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또 환호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결국 네. 지금의 어떤 인수 금액, 인수 지분 퍼센테이지보다 그래서 앞으로 인텔이 어떤 일을 할 건데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인텔이 그동안에 정말 보여주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력이라든지 양산 수율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완전히 판도가 조금 이제 바뀔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저도 사실 이쪽에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스터디한 걸로 좀 말씀드려보면 후발주자가 쫓아가는 게 참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신의 반도체 칩을 안 하던 기업이 막 당장 지금 하려고 하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인텔이 할 수 있는 것은 저사양 제품에 대한 이제 부분인데 얼마만큼의 수율을 어느 정도 시점에 보여줄 수 있느냐 여부가 앞으로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 지금 엔비디아가 약간의 지분을 좀 품었다고 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내년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돼가도 인텔에서 뭔가 추가적인 액션이 없다라고 하면 실망감으로 그건 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엔비디아의 뭐 추가로 지분을 획득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밀어주고 이것보다 이건 이미 저는 주가에 많이 선반영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인텔에서의 얼마만큼의 결과치를 보여주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다양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 반도체를 필두로 한 빅테크 AI 시장의 판도 변화, 어제도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린 건 각종 인수합병 소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판이 또 열리게 되는 이 부분을 주목해서 내년 전략 세워보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반복해서 들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계속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죠? 자, 이번엔 주택시장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왜냐? 중요한 지표가 나왔는데 꽤나 변화가 돋보입니다. 11월 잠정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3.3% 증가하면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 주택시장의 변화가 왜 이걸 의미 있게 보냐? 금리 환경의 변화 속에서 주택 가격이 반등했다라는 거죠. 사실 미국도 지금 주택 수가 부족한 환경인 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금리를 계속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금리가 좋든 싫든 낮아지는 환경 속에서 주택 가격이 반등했다. 부동산 시장의 오랜 침체에서 벗어난다. 이 신호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김준 대표님.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게 이제 3년 만에 최고치인데 3.3% 판매 증가 자체 수치 자체는 이렇게 막 드라마틱한 네. 건 아니죠. 드라마틱한 건 좀 그동안 아닌 것 워낙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네. 침체 일로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경기 반등의 신호로 어떤 뭐 얘기한 대로 미국의 경제 연착륙을 지지하는 그런 측면으로 보기에 지표가 나쁜 건 아니고 지수 자체가 주택 매매가 최종 성사되기 2개월 전에 맺은 계약을 집계해서 상출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도 연속성을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 높인 거는 분명합니다. 전월 대비 3.3% 상승한 79.1을 기록했고요. 근데 지금 예상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의 반등 배경에 보면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금리 하락 부분, 그다음에 주택가격 상승률을 웃도는 임금 증가인데요. 임금에 대한 지표는 사실 지난번에 나온 게 이제 민간 지표 나온 거밖에 없고 이제 정부에서 정식적인 통계가 나오면 그 부분이 소위 말하는 주택에 대한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 수준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여기는 정확한 수치는 안 나는데 주택의 그 어포더빌리티,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 수준이 소폭이나마 개선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치적으로는 사실 조금 더 확인이 좀 많이 필요해 보이고 작년에 비해 매물 선택지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매물 양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아무래도 구매자가 선택할 수 있는 요인이 좀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지역별로 큰 건 또 아니고 서부 지역에서 특히 증가폭이 컸고 사실 미국 최대 주택 시장이 이제 남부에서 좀 좋은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네. 남부는 아직 조금 부족하다. 그다음에 그 밑단에 보면 동북부하고 중서부 있는데 동북부랑 중서부도 자체적으로 지수는 소폭 좀 상승을 했다. 근데 지금 코로나 때 주택 시장 과열했던 거하고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연방주택대출 저당공사, 네, 프레드맥에 따르면 11월 달 30년 만기 주택 융자 고정금리가 지금 6.18%로 24년도 이후로 2년 동안 최저치에 최저치로 떨어졌으니까 5월 달에 7% 육박한 거 비하면 6.18%면 굉장히 좀 안정돼 있다. 그리고 상승세도 둔화돼 있다. 그래서 전반적인 네. 금리가 일단 동반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금리 인하 부분이 아직까지는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돼서는 조금 다소 약간 보수적인 비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태선 본부장님께 제가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네. 이제 금리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게요. 1월에 FOMC 있습니다. 네. 일단 1월은 동결 쪽에 무게가 실리긴 실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초에는 금리 인하 기대는 좀 접어야 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다크호스 복병이 여기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지금 올해 10월, 11월, 12월 달에 일단 셧다운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긴 했지만 네. 연준 의장이 어디 쪽을 많이 보았느냐? 결국 고용 쪽이었거든요. 그러면 1월 달에 나오는 이제 1월 고용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배드 뉴스가 이제 굿 뉴스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지금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높아 보이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연말 연초에 좀 특수성에 대한 부분을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 결국에 이제 고용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을 만약 보여준다라고 하면 1월 달은 동결적으로 가닥은 잡는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연평균 기준으로 보면 2번 정도가 지금 가장 일반적인 금리 인하 횟수로 지금 많이들 좀 인지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네. 여기서 만약에 고용 지표가 약간의 변수를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저는 시장에는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 요소들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리 좀 예측을 하시기보다는 고용 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비중 조절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를 준비하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여러 컨셉의 종목들을 찾으실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반전을 꾀할 만한 다크호스 종목들은 뭐가 있을까?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종목들은 어디 있지? 지금은 움츠러 있지만 2026년에는 저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종목들은 또 뭐가 있을까? 이런 종목들 아마 찾으실 겁니다. 오늘 저희 한번 같이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시죠. 자, 종목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첫 번째 준비해 주신 종목 펩시코입니다. 펩시코. 일단 필수 소비재로 저희가 그렇죠. 분류가 되고 있어서 방어적 성격의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펩시코에 대한 기업 소개, 컨셉 소개를 좀 해주시죠. 펩시콜라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네. 펩시콜라를 대표적으로 만드는 회사이고요. 코카콜라는 코카콜라만을 만듭니다. 근데 펩시콜라는 펩시콜라와 함께 스낵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45에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펩시코는 음료와 함께 스낵을 만드는 기업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의 주도주가 AI와 반도체라고 강조드리는 동시에 소비재 관련 기업들을 자주 좀 언급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미국의 3대 지수가 연평균 3년 동안 계속 가파르게 성장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2026년에 하우스들마다 목표치는 좀 다르겠지만 성장 목표치가 생각한 것보다 크게 높여 잡지는 않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섹터 내에 빠른 순환매가 돌아갈 가능성도 높고 생각보다 필수 소비재 관련주들에게 이제 수급이 약간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불안감을 가지신 분들이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러 선택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최근에 이쪽을 좀 자주 가지고 오는데 아니 필수 소비재하면 펩시코보다는 코카콜라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주가들 그것을 반증하듯이 코카콜라가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주변 생활 습관들을 보시면 비만과 당뇨가 굉장히 키워드죠.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또 러닝이라는 문화가 엄청나게 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도 이제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앞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료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지만 펩시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라인업을 구가하고 있다라는 장점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아시아 시장에서는 건강 음료 쪽에 대한 니즈가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있고 중남미 시장에서는 저가형 제품이 지금 엄청나게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칼로리 제품의 인기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거든요. 지금 코카콜라는 제로 슈가냐 아니냐 이 포인트만 좀 다른데 펩시코 같은 경우에는 스낵 부분에서 그동안 부진했던 스낵 부분이 이러한 어떤 단점들을 잘 보완해 나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올려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저는 코카콜라도 좋지만 펩시코에 대한 어떤 주가의 상승 가능성도 굉장히 높게 잡으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펩시코는 코카콜라 마찬가지로 50년 동안 계속해서 배당을 꾸준히 늘려왔던 배당 기족주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연평균 약 4% 정도의 배당을 주는 기업이라서 연말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좀 지수의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네. 이쪽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은 그동안에도 계속 나타났었던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주가를 보면 조금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코카콜라는 계속 신고가 영역으로 흘러가는데 왜 펩시코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여름에 많이 힘들었느냐? 비용 절감을 통해서 내부 구조 조정을 좀 단행을 했었거든요. 네. 실적이 이제 빠르게 좋아지지 못하다 보니 그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공장의 수도 줄였고 비용도 빠르게 감축을 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결과치로 나타날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코카콜라보다 펩시코가 더 좋다의 개념이라기보단 펩시코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러니까 음료와 함께 스낵류를 만드는데 도리토스 다들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치토스도 다들 아실 것 같고 이쪽에서 이제 저칼로리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건강에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 때문에 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요쪽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펩시코 일단 음료와 스낵 부분은 종합적인 밸류를 갖춘, 네. 그러니까 균형 밸런스를 갖춘 종합식품 기업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또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마진 압박에서 탈피하려는 네. 이런 모습들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고, 무엇보다 배당 귀족주로서 고배당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안정적으로 포트에 일부 담아두는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김지훈 대표님 첫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UI 패스입니다. 네네. UI 패스. 일단은 이게 AI 에이전트 네네. 관련된 기업이죠. 네네. 기업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네,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RPA라고 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RPA 요? 네. 아니요, 안 들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AI 에이전트 가기 전 단계입니다. 일종의 뭐 챗봇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그 IBM MIT 연구소에서 가장 강력하고 자동화에 강력하고 적응력이 뛰어나고 자율적인 접근 방식을 제공한데 바로 AI 에이전트로 갈 수가 없다. AI 에이전트는 일부 RPA의 소위 말하는 업그레이드 버전. 예,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IBM MIT AI 연구소에 밝혔고요. RPA가 대부분의 AI 도구보다 혼용해서 쓸 수 있는 이유는 역시나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적고 가격의 메리트입니다. 오류의 비용은 아주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배포하고 저렴하게 하고 있다. AI 에이전트는 의사결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역동적이고 여러 가지 기반의 복잡 규칙 기반으로 쓰이는데 이미 복잡 기반의 반복적인 규칙 기반 프로세스를 쓰는 게 바로 RPA라고 하는 업무 자동화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의된 규칙을 따르는 RPA가 당연히 AI 에이전트, 데이터를 통해 학습되고 추론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비즈니스 논리에 가장 잘 적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압도적으로 RPA 가장 자동화 전문 UiPath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이슈된 거는 1월 달에 S&P 미드캡 400 지수에 편입된데 주가는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90달러 수준에서 한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나서 최근에 급격하게 30%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는데요. AI 에이전트 시장에서 포지셔닝 자체가 너무 애매하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저렇게 많이 빠져요? 근데 실적 나오는 거 보면 실적이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저 정도 되면 사실 대단한 회계 부정이 있거나 뭐 이제 이런 식의 대규모 계약이 해지됐거나 이제 이런 악재를 받았을 때 저렇게 빠질 텐데 아직까지 찾아본 그런 거 거는 아니라는 네네. 거잖아요. 회계 부정이나 어떤 기업만의 뭐 실적의 어떤 문제 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건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까지도 주가가 내려간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이게 보통 RPA 관련된 기업뿐만이 아니라 로봇 관련된 기업들도 뭐 테슬라는 말할 것도 없고 시가총액을 이제 적자인 기업들 이제 사실 여기도 적자 기업인데 올해 3분기부터 흑자 전환했는데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누 너무나 익숙하실 거예요. PSR 비율로 보통 10배가 넘어가면 이제 아무리 적자 기업이라도 매출 성장률이 떨어진다고 해서 고가 논란이 나오는데 당연히 UiPath도 실적이 못 뒷받침이 안 돼서 RPA 분야에서 소위 말하는 PSR 비중이 뭐 40배를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가 박살이 났는데 여전히 실적은 올해 3분기 실적 가장 최대 실적 기준으로도 애널리스트 추정치를 다 압도하고 있고 EPS 주당 순이익도 50%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매출 역시도 지금 약 한 40% 정도 증가를 내면서 3분기 흑자 전환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시가총액을 매출로 나눈 PSR이 6배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일반 소프트웨어 기업들하고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생기면서 지금 월가에서도 굉장히 밸류에이션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적 추정치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바로 ARR이라고 하는 연간 반복 매출인데요. 연간 반복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고요. 분기 신규 ARR 매출 역시도 5,900만 달러로
월가에서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5천만 달러 수준이니까 거의 1,000만 달러를 오버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UiPath 같은 경우가 다양한 기업들하고 협업을 맺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협업 체제를 맺고 있고요. 최근에 아주 따끈따끈하게 스노우플레이크와 파트너십 계약을 또 맺었습니다. 그래서 스노우플레이크 서버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한 기반의 고객이 역시나 이 UiPath의 데이터 중심의 자동화를 연결하면서 훨씬 더 기업들이 더욱 정교하고 비용 절감하고 그다음에 업무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트너가 밝힌 거는 UiPath가 AI의 대체제는 될 수 없지만 AI 보완제로서 AI 에이전트의 지능형 문서 처리 그리고 AI 강화 소프트웨어의 테스팅 도구, 다양한 AI 소프트웨어의 어떤 그 오케스트레이션 최적화해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까 포지션이 좀 애매한 게 네. 주가가 많이 빠졌던 배경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도 있고, 네. 그러면 실적이 경쟁사가 예를 들면 네네네. 고객 관리 시스템 주로 많이 다는 세일즈포스나 네네네. 요즘 이제 LLM 갖추고 있는 데서도 사실 에이전트 서비스 내놓거든요. 네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이잖아요. 네. 겹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지션이 애매하다는 게 그런데 경쟁 환경이 녹록지 않다라는 걸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제일 말씀하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이 UiPath 쪽에서도 우려하는 전략이거든요. 네. 그래서 코파일럿 네. 예를 들면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 코파일럿의 예를 들어 무료 보전하고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규모의 경제 효과나 비용 절감 효과를 따졌을 때 코파일럿이 위험 요인은 되지만 모든 AI 관련된 이런 RPA 자동화 업무를 다 대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파일을 RPA라는 시장 파일을 지금 커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그 네. 시장을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양분하는 형태로 가고 있고요. AI 오케스트레이션 자체의 시장은 이제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MS가 큰 포지셔닝을 차지하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다양한 업체들이랑 아까 말씀드린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여기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도 지금 협업을 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의 또 네모트론 모델을 쓰면서 엔비디아하고도 협업 체계를 하고 있고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을 도입해서 UiPath 플랫폼에 음성을 얻는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협업을 하면서 시장 파일을 지금 확대하는 초입 국면에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과도한 우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UiPath 분석을 해봤고요. 김태선 본부장의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프락시스 프리시전 메디신. 좀 길어요. 네. 그냥 뭐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머리 메디 이런 거 들어가면 뭐 빅파마, 네. 제약회사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아닙니다. 어쨌든 말이 길어서 네, 일단 프락시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간밤에 이제 시장에 조정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좀 고민들이 깊어지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제 프리장이 열려서 봤더니 테슬라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 마이크론, 알파벳도 뭐 약하지만 지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현재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 가격 우리가 좀 다뤘지 않습니까? 네. 원자재 가격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프리포트 맥모란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도 강력하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 결국 이제 다음 순환매를 본다면 기술주들만 볼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이제 제약 바이오 이쪽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은 이제 프락시스 프리시전 메디신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일단 차트를 좀 먼저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어요. 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제 주당 50불이었다가 이제는 이제 주당 벌써 300불까지 6배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들이 올릭사라고 하는 제품이 임상 3상을 통과했습니다. 이게 이제 수전증 치료제인데요. 그동안의 수전증 치료제 시장에서 근본적으로 신경계 계통을 치료할 수 있는 제품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올릭사라고 하는 제품이 이젠 처음 탄생한 그러한 제품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얼마만큼의 지금 흥행도 인기를 보였냐면 15개월 동안 이제 시험을 하는데 이 시험에 참가하고자 신청하신 분만 2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용화가 되면
최소 20만 명에 대한 고객은 확보하고 간다라는 거고 한 번 그리고 이 치료제를 맞았다 그래서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해야 된다라고 보면 비만 당뇨 치료제처럼 굉장히 또 매출의 규모 파이가 점점 레버리지가 붙어가면서 커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임상 3상을 통해서 혁신 치료제 지정이 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내년 초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네. 2026년에 또 이제 상용화할 수 있는 일정들이 굉장히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네. 보다도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쪽 글로벌 빅파마를 볼 때 우리가 두 가지를 고민을 하죠. 기술적인 요소와 재무적인 요소. 기술적인 부분은 이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제 재무적인 부분 부채보다 현금이 지금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제약바이오, 바이오헬스케어를 보실 때 우리가 고민했던 불안했던 두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해소가 되는 상황이라 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조금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좋다 해서 쫓아가시기보다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저는 그래도 적어도 21선 조정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빠지지 않고 행보만 보여도 이평선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21선이 좀 닿을 때까지만 저는 조금은 참고 기다려 보시면 우리가 굉장히 좋은 가격대에 이제 프락시스 프리시전 메디신이라고 하는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이제 수전증 치료제가 앞으로 커져나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고령화 사회로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평생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미지로 다가가고 있기에 저는 이런 기업도 있다. 아마 여러분들 빅파마 기업들 다 아시겠지만 프락시스는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빨리 소개해 주시지.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조금 더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 농담이었습니다. 어쨌든 프락시스랑 그냥 줄여서 얘기할게요. 네. 갖고 있는 잠재력이 엄청나네요. 일단 그렇죠. 임상에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거 그 약 자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그렇죠.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오늘 아주 흥미로운 기업 프락시스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김준 대표님 두 번째 종목 빨리 가보죠. 대표적인 뭐 글로벌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죠. 램리서치를 들고 나오셨네요. 네네. 오늘 기사가 났죠. 미국 정부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공장 대상으로 중국 장비, 미국산 장비 반입 규제를 완화했다. 대표적으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램리서치가 또 도쿄 일렉트로닉이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미국 공장에 들어가는, 중국 공장에 들어가는 거 역시도 글로벌 첨단 반도체 장비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물론 허가는 받아야겠지만 어찌됐든 없던 모멘텀이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됐고요. 반도체 시장 자체가 이제 1조 달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주가는 안 빠지는데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 나오면서 연초 대비 70% 올랐고 내년 한 30% 정도 또 업사이드 나온다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절대 수혜 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지금의 수준을 유지하고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된다면 가장 앞단에 있는 장비 업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소위 말하는 램리서치가 최대 수혜를 볼 수밖에 없고요. 또 최근에 재미난 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탑 6개의 AI 관련된 기업 유망한 기업으로 꼽혔는데 거기에 지금 램리서치가 꼽혔습니다. 그래서 램리서치 같은 경우는 웨이퍼 제조 장비 시장이 내년에 아주 보수적으로 보는데도 12%, 아주 러프하게 굉장한 큰 폭의 성장을 보는데도 20% 성장한다고 보면 거기서 당연히 시장의 최상위권 업체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폭의 성장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AI 가속기 그리고 최첨단 패키징 그리고 미세 공정이 지날수록 이 식각 공정 글로벌 1등 업체이기 때문에 식각 공정이 훨씬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30년까지 보수적으로 잡아도 1조 2천억 달러고 실제 램리서치가 성장하는 규모는 연평균 성장률 한 38% 정도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에 600억 달러 이상의 자본 지출이 필요한데 자본 지출을 줄이고 있지 않은데 빅테크들이 역시나 핵심 사업 방어를 위해서 보수적인 투자를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핵심 투자를 빼먹을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너무 높은 밸류에이션, 30배, 38배 정도인데 와. 신기한 건 램리서치 목표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대 목표가가 지금 240달러까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메모리 시장 노출도가 가장 높고 웨이퍼 제조 장비 성장세에 독식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야, 이것도 뭐 주가 차트가 뭐 거의 뭐 맞습니다. 네. 거의 백두산을 오르는 것 같은 그래서 그런 느낌인데 전반적으로 AI 때문에 목표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표가는 계속 상향되고 허 있습니다. 기준으로 40배면 그 브로드컴 수준. 네, 그렇습니다. 인데 와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가 그 정도의 밸류를 받는다는 거는
대단하네요, 정말. 근데 지금 마진율이요. 21년도에 30% 저점 찍고요. 지금 올해 마진율이요. 대략 한 34%고 내년 한 37%까지 엄청난 역대급 마진을 갱신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보면은 6,500만 달러의 오리건주의 인프라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나 도쿄 일렉트론보다는 훨씬 더 좀 공격적으로 하지 않나. 그런 측면이 공격적으로 한다는 건 그만큼 매출과 외형 성장에 대한 자신감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주인 대표님 마지막으로 짚어본 종목 램 리서치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스타인베스트먼트 김태성 본부장, JS 인베스트먼트 김지훈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우입니다. 이 시각 현재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 볼 텐데요.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무버 종목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연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테슬라는 어제 3% 넘게 내렸습니다. 최근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온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현재 프리장에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소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인텔 주식 50억 달러, 약 7조 1천억 원을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 9월 체결한 합의를 최종 이행했는데요. 그럼에도 엔비디아는 어제 빅테크 전반에 차익 매물이 나오며 하락 마감했고 오늘 프리장에선 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인텔은 해당 소식에 어제 1% 넘게 오르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엔비디아와 기술적 결합을 맺은 인텔은 재무적으로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재 프리장에서도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지털 브릿지입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 회사 디지털 브릿지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40억 달러, 약 5조 7천억 원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어제 9%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는 AI 투자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되는데요. 다만 현재 프리장에선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며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잉이 이스라엘 공군의 신형 전투기를 생산 및 인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최대 85억 8천만 달러, 약 12조 3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관련 작업은 오는 2035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보잉 주가는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제 금값이 하락하며 뉴몬트 주가도 약세를 보였는데요. 연말 휴가 시즌과 고점 인식이 맞물려 차익 매물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프리장에선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1% 넘게 반등하고 있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미국 원유 대장주 엑슨모빌은 어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 빨간불이 켜지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영향인데요. 오늘 프리장에서도 소폭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이 어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지난 11일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과 가이던스를 발표하며 주가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 새 마이크론 주가는 22%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캔터 피츠제럴드는 공급 제약이 마진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350달러로 상향했고요. 또한 로젠블렛은 목표가를 500달러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마이크론 주가는 3% 넘게 올랐고 오늘 프리장에서도 소폭 오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팔란티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AI 관련주 고전 속에 팔란티어 주가도 2% 넘게 내렸는데요. 연말을 맞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빅쇼트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가 팔란티어와 엔비디아를 공매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관련 소식에 따르면 버리는 엔비디아와 팔란티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풋옵션을 매수했으며 규모는 약 10억 달러를 웃돕니다. 오늘 프리장에서 팔란티어는 약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살펴보겠습니다. 오픈 AI와의 협력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MS는 애저 중심의 클라우드 부문 성장세에도 최근 주가가 6개월간 정체돼 있는데요. 이는 핵심 파트너였던 오픈 AI 지위가 구글 제미나이의 약진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MS 주가는 AI 거품론 속에 약세 출발해 이후 낙폭을 줄였지만 결국 소폭 내린 채 거래를 마쳤는데요. 현재 프리장에서도 약보합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뉴욕 증시는 오늘로 예정된 12월 FOMC 의사로 공개를 앞두고 연준의 새 금리 인하 전망에 관심이 쏠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서효원이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미국 ETF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유한타증권 투자전략팀 고경범 책임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다사다난했던 2025년 네. 끝났고요. 이제 2026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ETF 시장도 많이 커졌지만 역시 대세는 AI가 네. 아니었나 싶은데 이제 내년도를 본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ETF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 일단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AI 테마 관련 ETF가 상당히 좀 많이 라인업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관점에서 좀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ETF 순위입으로 좀 본다고 하면 iShares의 이제 BAI ETF를 좀 관심 ETF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증시의 쏠림도 좀 많이 좀 되어 있지만 특히 이익 기여도가 상위 종목 중심으로 좀 되어 있다 보니까 S&P 500 종목 중에서 상위 50개를 압축해 놓은 인베스코 인베스코 S&P 500 인베스코 XLG ETF 티커명은 XLG군요. 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도체도 좀 좋지만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TSMC하고 엔비디아 익스포저가 높은 이제 베네크의 SMH ETF나 달러 인덱스 약세나 아시아 서플라이 체인의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 것들을 좀 봤을 때 iShares AI ETF 등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역시 내년에도 탑은 AI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사실 주신 건데 네. 걱정은 이거죠. 올해도 AI가 물론 전반적인 빅테크 주가들이 다 시장을 견인했지만 불쑥불쑥 AI에 대한 거품론도 많이 제기가 됐고 점점 더 이제 오라클 사태가 대표적인 거죠. 이런 것들이 내년에 또 반복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AI 투자, 기술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주가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부담을 좀 느끼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AI 투자에서 이제 가장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수익적인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첨단적인 캐펙스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넷플릭스 구독료만큼을 원하고 투자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결국 이제 AI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고용 시장에서 좀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의 해고 동향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중간 관리자를 이제 9,000명을 좀 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캐펙스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시사를 했거든요. 네. 그 부분들도 있고 엑센처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 컨설팅 수요가 이제 AI를 좀 도입을 하면서 감소를 하다 보니까 감원을 하게 되고요. 또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AI 챗봇 등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고객센터 직원을 좀 감축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인건비 절감에 대한 하이퍼스케일러 외에도 그 현업에 대한 수요가 좀 높은 것들이 과거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서비스 모멘텀과는 좀 다른 측면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본다고 하면은 결국 이 캐펙스 투자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충분히 되느냐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네. 24년 말 대비해서 현금 흐름이나 캐펙스 투자에 대한 금액을 좀 보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오라클이나 메타 정도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는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이라는 것들이 미국의 회사채 그 시장이 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미국의 장기채나 모기지 담보 채권에 대한 투자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았다고 봤을 때 21년도부터 이제 고금리 기조 하에서 이제 채권 투자에 대한 수익률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08년 좀 서브프라임과는 좀 유사한 흐름이긴 한데 적격 회사채를 수십 개를 모아놓은 이제 CLO라는 상품이 좀 많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AI 중심으로 좀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특히 아마존 알파벳 이런 쪽에서 30년 초장기채 중심으로 조달되고 있기 때문에 흔히 우려할 상황은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좀 짧게 질문드리고 싶은 건 아시아 쪽은 어때요?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보면 100 미만이기 때문에 약세 구간이라고 보고 올해 사실 중국 증시도 아주 좋았고 일본 증시도 탄탄했고 우리 증시는 70% 이상 보면 이제 내년 아시아 쪽 증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달러 인덱스가 약세가 되는 국면에서 신흥아시아가 좀 좋은 건 사실이고 더 본다고 하면 10월달에 우리나라 중심으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중심으로 상승했던 배경을 좀 본다고 하면 결국은 그 엔비디아의 그 GPU 가속기의 이제 과열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봤을 때 결국은 전통적인 데일이나 HP 같은 서버 업체가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대만의 그 서플라이 체인들이 많이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강세를 보인 국면에서 대만의 냉각 업체나 뭐 서버 업체가 좀 좋았던 국면을 봤을 때 내년을 본다고 하면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인 그 루빈 플랫폼이나 그런 측면을 좀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아시아 쪽에서 이제 서플라이 체인 쪽으로 좀 많이 견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한타증권 투자전략팀 고경범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